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 중인 60대 여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반년 정도는 알아누워 있었네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었어요. 남편이 하던 사업도 잘 됐고 아들도 알아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거든요.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겠다. 아들도 의사 만들어 놨겠다. 사실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좋은 여자를 하나 데려와서 건강한 손주를 안겨줬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바람이었죠. 아들이 개원을 하고 난 후 주변에서 선짜리 제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더 낫겠다 판단해서 그 제안들을 거절했는데 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로서 초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넌지시 선을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너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고 장가 나갈 수 있겠어? 엄마가 좋은 색식감 알아봐줘? 됐어. 갑자기 무슨 색식감이야. 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변에 지금 줄을 섰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 젊은 나이에 여자친구 하나 못 만나고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 한 명만 만나봐. 예쁘고 착하대. 엄마, 나 선 안 볼 거야. 왜? 그게 뭐가 어때서? 인연을 꼭 자연스럽게만 만나라는 법 있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어머, 여자친구가 있었어?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자꾸 장가가라고 보채니까. 지금은 서로 알아가는 중이니까 괜히 앞서 생각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인데? 어디 살아? 그것만 말해줘. 땡땡동 살고 직업은 검사야. 어머, 검사라고? 땡땡동이면 잘 사는 집인가 보네. 거기 비싼 동네잖아. 부모님은 뭐 하신대? 벌써부터 호구조사 들어가려고? 아들 여자친구인데 당연히 궁금하지. 엄마로서 그 정도는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니? 부모님께서는 해외에서 사업하셔서 지금 한국에 안 계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대. 형제관계는 어떻게 된대? 외동딸 귀하게 자랐겠네. 얼굴은 예뻐?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내 눈엔 예쁘니까 사귀고 있겠지. 하여간 까칠하긴. 아무튼 너 늦기 전에 장가 가. 결혼도 다 때가 있는 법이고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좀만 더 알아보고. 좋은 인연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너 나중에 결혼 정년기 놓치면 장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아주 아들한테 악담을 해요. 좋은 여자가 곁에 있을 때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쑥맥에 밍숭맹숭한 아들이라 여자랑 대화 한번 못 해볼 것 같더니 어느새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저래가지고 스스로 장가 나갈 수 있을까 걱정했던 저는 아들의 연애 소식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직업도 훌륭한 데다가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를 누가 마다할 수 있겠어요? 아들은 의사에 며느리는 검사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의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얼굴 좀 보여달라고 졸랐네요. 하지만 확신이 들면 소개를 시켜주겠다며 차일피일 인사 오는 걸 미루더라고요. 워낙 신중한 성격의 아들이다 보니 결혼도 신중하게 생각했는지 섣불리 진행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아들과 여자친구를 마주쳤어요. 저희 동네 식당에서 둘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인사를 할까 말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고민했지만 저도 모르게 몸이 식당 안으로 저절로 들어갔네요. 저의 등장에 아들은 깜짝 놀랐고 여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인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업에, 그 집안에, 그 외모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1등 신부감이겠더라고요. 인상도 너무 좋고 착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의까지 바르더라고요. 이제서야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앉으시겠어요? 식사 같이 하세요. 둘이 데이트하는데 내가 방해를 한 것 같네. 방해라니요. 안 그래도 이 동네 온 김에 어머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다음에 인사드리자고 해서 서운하던 참이었어요.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많이 무뚝뚝해서 서운하죠? 그래도 애는 착해.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제대로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시간만 내주세요. 그날 그렇게 엉겁결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렸을 적부터 해외에 살았고 집안 어르신이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학창시절에 한국에 오면서 가족 다 같이 잠시 한국에서 살다가 어르신 둘은 다시 사업을 하러 해외로 갔고 혼자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더라고요. 말 그대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며느리감이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너무 서운할 것 같고 누굴 만나도 제 아들이 아까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훌륭한 며느리감이 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아들이 아깝고 뭐고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 만남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이 결혼 찬성이다. 벌써 무슨 결혼이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네 나이에 연애만 할 거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됐어. 그 정도면 오래됐네. 애가 참 착해 보이더라. 착하긴 착해. 불쑥 식당에 들어가서 인사하는데도 전혀 불편한 티 내지 않고 어른한테 싹싹하니 결혼해서도 잘할 것 같더라.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예의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르신께서 자식 교육을 잘하셨는지 아주 잘 컸어. 아무튼 다음에는 집으로 한번 놀러오라 그래. 내가 거하게 한 상 차려줄 테니까. 미리 알고 지내면 좋잖아? 한번 안면을 튼 이후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와 부쩍 가까워졌어요. 알면 알수록 사람이 신중하고 배려가 깊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에서 또 한 번 반했네요. 하나부터 10까지 예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제 아들과 결혼해서 서로 양보하며 잘 살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순간부터 아주 빠르게 친해졌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들과 여자친구는 연애 1년이 지날 때부터 서로 좋은 배필이라고 생각했는데 슬슬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었죠. 일단 좋은 예식장은 예약이 빨리 마감이 되니까 예식장부터 잡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부모님이 오시는 대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신혼집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며느리와 가까워져 딸처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바쁠 텐데 일이 없는 날에는 언제나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고 줄줄이 결혼식이 연기가 되면서 예약해두었던 예식장이 폐업을 하고 말았어요. 다른 곳에 예약을 하려고 보니 기약 없는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해외에 계신 사돈 내외가 한국으로 오는 게 어렵게 되다 보니 상견례도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혼집은 이미 마련이 되었고 혼수도 전부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식은 좀 미루더라도 둘이 먼저 살림을 합쳐 살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결혼식이 연기된 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신혼집 집들이도 하고 며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아들은 의료계, 며느리는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아주 든든하게 했다며 무슨 복이 있어서 아들 복에 이어서 며느리 복까지 있는 거냐며 말들이 자자하더라고요. 솔직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았구나 싶어 뿌듯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능력도 좋은데 예쁘고 싹싹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센스가 있었던 저희 며느리는 제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 가끔 와서 인사도 나누고 계산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동행해서 챙겨주고 당뇨를 앓고 있는 저를 위해 식단까지 챙겨줬어요. 주변에서도 이런 며느리 절대로 흔치 않다고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고 대중교통으로 가기 불편하다며 며느리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카운터에 카드를 맡겨놓고서는 어머님,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약속 끝나면 연락 주세요. 오시러 올게요 하고 조용히 빠져나가더라고요. 역시나 제 친구들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칭찬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검사라며? 직업 좋으면 도도할 만한데 어쩜 저렇게 하는 짓이 예뻐? 아주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네. 요즘 애들 좀만 잘나면 어른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는데 네 며느리는 진짜로 사람 좋아 보인다. 능력도 좋아서 밥값까지 척척 계산하고 가는 것 좀 봐. 우리 며느리가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 우리 며느리는 어찌나 바쁜지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다니까. 이렇게 약속 장소에 시모 모셔주는 며느리 흔치 않아. 너는 정말로 복받은 거야. 요즘엔 며느리가 상전인데 너는 누리면서 살잖니. 부럽다, 부러워. 부럽긴. 초반이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겠지. 그래도 애가 모난 데가 없어서 좋더라. 아들도 안 챙겨주는 내 식단을 이제 며느리가 챙겨주니 고맙더라고. 무뚝뚝한 아들만 키우다가 세심한 며느리들이니까 기분이 새롭네. 아들 자랑해, 며느리 자랑해. 너는 진짜로 입이 근질근질 하겠다. 얼마나 자랑해 하고 싶겠어. 오늘 네 며느리가 한턱 쏜다고 하니 오늘만큼은 마음껏 자랑해. 모두가 제 며느리를 칭찬하는 와중에 유독 조용히 구석에서 중얼거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뭔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는가 싶더니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며느리 검사라고? 왜? 이상하다. 신문에서 봤는데. 신문? 무슨 신문? 글쎄, 신문에서 네 며느리 얼굴을 본 적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분명 얼굴이 낯이 익은데. 검사니까 신문에 실린 적도 있었겠지. 검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검사가 아니었다고? 그럼 사람을 잘못 봤겠지. 그런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안 나네. 어디서 봤더라? 뭐 그게 중요해? 어디선가 봤겠지. 그때는 친구의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워낙 딴지를 많이 거는 애라서 이번에도 또 저러나 보다 하고 말았죠. 그날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며느리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어요. 가는 길에 친구의 말이 생각나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신문에 나온 적 있니? 저요? 내 친구가 너 신문에서 봤다고 하던데? 글쎄요. 그런 걸 일일이 챙겨보지 않는 편이라. 하긴 검사고 바쁜데 그걸 챙겨볼 틈이 없겠지. 친구분이 그래요?
저 신문에서 봤다고요? 그렇다고 하네. 아마 사건 관련해서 나왔을 거예요. 눈썰미가 좋으신가 보네요. 그러게. 걔가 원래 좀 집요한 구석이 있는 애라 꼬치꼬치 묻더라고. 굳이 그걸 꼬치꼬치 물어보셨다고요? 아마 부러운 거겠지. 그쪽 집 며느리는 얼마 전에 이혼하겠다고 도망갔거든.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묘하게 그런 질투 같은 게 있나 봐요. 어쩔 수 없지. 친구라는 게 원래 그래. 잘 됐으면 싶다가도 너무 잘 되면 배가 아픈 법이야. 그래도 젊었을 땐 꽤 친하게 지냈는데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셔서 추억도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셨잖아요. 그래. 며느리 덕분에 편하게 갔다 편하게 오네. 친구들이 전부 잘 먹었다고 전해달래. 앞으로는 모임에 와서 계산하고 그러지 마. 시험이 기 살려준다고 노력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제는 내가 미안해지려고 그러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뭘. 저도 바쁘지 않을 때 어머님 모시고 다니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서운해요.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기로 하셨으면서. 그나저나 얼른 결혼식을 올려야 할 텐데 너무 늦으면 우리 며느리 도망가는 거 아닌가 몰라? 제가 도망을 왜 가요? 이렇게 좋은 어머님이 있는데. 지금 예식장 천천히 알아보고 있고 코로나도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식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얼른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언제 웨딩드레스 입을지 몰라서 365일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하필 저희가 결혼할 때 큰일이 터지는 바람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며느리에게 했던 말대로 앞으로는 정말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길 리가 없다고 여겼네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친구로 인해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를 신문에서 봤다고 했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니 급한 일이라며 며느리에 관한 일이라고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잠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친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며느리 검사인 거 확실해? 그건 왜 또 물어봐. 검사 맞다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와서 그걸 묻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네 며느리를 봤다는 신문 있잖아. 그걸 찾았어. 그럼 한번 보여줘봐. 놀라지 마. 친구는 가방에서 신문 쪼가리를 꺼내더라고요. 꺼낸 순간 참기름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아니, 이건 뭔 냄새야? 참기름병 보관한다고 신문지로 돌돌 말아놨는데 여기 네 며느리 얼굴이 붙어있지 뭐니? 매일 부엌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게 머릿속에 남았나봐. 네 며느리 얼굴을 본 순간 낯이 익더라고. 여기를 한번 봐봐. 네 며느리 맞잖아. 친구는 구겨져 있던 신문지를 펴서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며느리와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진이 며느리라는 걸 믿기 힘들었습니다. 인터뷰 기사였는데 무슨 젊은 여성 사업가라고 나왔더라고요. 며느리의 직업은 검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에이, 이거 우리 며느리 아니야. 딱 봐도 다르네. 그래? 닮아도 너무 닮았던데. 머리 모양까지 똑같잖아. 이 여자는 사업가잖아. 우리 며느리는 검사인데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 오래전 신문이잖아. 사업했다가 검사했을 수도 있지 뭐. 해외 살다 온 애가 무슨 사업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이때는 이미 검사를 하고 있을 때잖아. 그런가? 아무리 봐도 닮았는데. 표정이 너무 똑같잖아.
웃는 인매가 딱 며느리가 맞구만 뭘. 자세히 좀 봐봐. 혹시 모르잖아. 친구는 신문지를 저에게 가까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혹시 몰라 그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제 며느리와 소름 끼치게 닮은 거예요. 심지어 볼에 점이 있는 위치까지 같았습니다. 어쩌면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정황상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며느리에게 들은 성장 환경에 사업은 전혀 없었어요. 혹시나 쌍둥이가 있나?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 여러 가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문지를 서둘러 챙겼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갈게. 며느리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래, 한번 물어봐. 네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집에 돌아온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 장사부터 시작했고 몇 번 사업을 말아먹은 끝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은 아무리 봐도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며느리와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고 나이가 달랐어요. 보면 볼수록 헷갈리더라고요. 분명 얼굴은 같은데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른 상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당혹스럽더라고요. 때마침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렀어요. 먹을 걸 사들고 와서 어머님 저녁 안 드셨죠? 같이 먹어요 하고 왔길래 급히 신문지를 감추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고민 끝에 결국 슬쩍 떠봤습니다. 너는 사업 같은 건 관심 없었니? 원래 꿈이 쭉 검사였던 거야?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그냥 너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을 꾸며 자랐나 싶어서. 저는 일 벌리는 걸 싫어해서 사업은 딱 질색이에요. 가뜩이나 부모님이 사업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불안정한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만 하면서 살아가지고 다른 진로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외우고 익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제 적성에 맞아서 검사까지 하게 됐어요. 정의를 쫓는 게 매력적이기도 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검사 말고 다른 일은 안 해봤다는 얘기야? 그럼요. 그거 하나 하기도 바쁜데요. 그래도 뭐 관심 분야에 도전해본 적은 없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이것저것 많이 하던데. 또 직업도 자주 바뀌고. 제 인생이야 뭐 항상 단조로웠던 거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딱히 색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가끔은 후회도 돼요. 공부만 하지 말고 다양한 걸 좀 도전해 볼걸.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제 어머님이랑 다양한 걸 많이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결혼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이니까요. 저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그런 기사를 봤다고 말하지 못하고 일단 떠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사진과 신문 속 사진을 비교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목에 있는 점까지 똑같더라고요. 이만하면 동일 인물이 아닐까 불안한 의심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어서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른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며느리의 얼굴과 똑 닮았더라고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왜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숨길 만한 과거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큰 걸 감추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딜 나왔고 대학교는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의 이름이 어떤 건지 물어볼 때마다 술술 말해주더라고요. 도저히 거짓말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며느리의 뒷조사를 자세하게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집요하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어디 학교에 누가 다녔는지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며느리에게 신문을 해서는 얻어내는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나온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사라진 유령기업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몇 개의 게시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에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 글을 본 순간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투자 사기를 쳤던 거라면 과거를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 사기를 쳤던 사람이 검사를 할 수 있나? 혹시 그것까지 거짓말인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꾸며진 모습이 아닐까? 불안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져만 갔고, 그때부터 저는 잠도 못 자고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며느리만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한 뒤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어요. 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없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다오. 솔직하게 말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걸 이해할 테니 나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 지금 여기서 털어놔. 저 아시잖아요. 어머님한테 항상 솔직하게 다 털어놨잖아요. 사실은 내가 신문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말이야. 너랑 아주 똑같이 생겼더구나. 얼굴에 있는 점, 목에 있는 점 위치까지 똑같던데? 그 기사가 뭔데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신문기사를 보여주자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죠. 말이 안 되잖아.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너는 이미 검사를 하고 있었을 때잖아. 이러니 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자세히 봐. 너랑 똑같이 생겼지? 처음에는 쌍둥이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쌍둥이끼리 점의 위치까지 똑같을 수가 없잖아. 웃는 얼굴도 앞니가 살짝 삐뚤어진 것도 똑같은 거 보이지?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줘. 내가 답답해서 요 며칠 잠도 못 잤어. 솔직하게만 말해준다면 내가 다 이해할게. 응? 며느리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저에게 대뜸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진짜로 네가 뭐 사고라도 쳤다는 얘기야? 사실 어머님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뭔데?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신문기사에 나온 사람 저예요. 우연한 계기로 스타트업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총대를 매게 됐어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검사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다른 일을 못하는데 그 사업에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름이랑 나이를 속이고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 섣불리 발도 빼지 못하고 한동안 끌려다녔어요. 신문 인터뷰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하도 성화여서 딱 한 번 한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 회사가 사라졌던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그 사업에 참여하기도 전에 원래 가해자들이 사기를 치려고 짜놓은 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 본인들은 뒤에서 조종하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검사 신분이라는 거 알고 일부러 덫을 심어놔서 꼼짝없이 독박 쓸 상황까지 갔거든요. 검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주변에 말은 못했지만 제가 그 피해자들이랑 같이 가해자 처벌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요. 진짜로 네가 피해자라고? 확실해? 어머님,
혹시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해자였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검사 일을 하며 살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숨기고 있었던 게 사업을 했다는 사실 딱 하나라는 거지? 그럼요. 저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사실 사업했다는 거 저번에 어머님이 물어보셨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망설였던 게 사업 사실을 털어놓으면 제가 겸업 금지라는 걸 어겼던 걸 말씀드려야 하니까 그게 망설여졌던 거지. 그것 빼고는 부끄러운 짓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게 사업은 왜 손을 댄 건데? 친구가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고 딱 한 번만 해보자고 하길래 솔직히 검사 월급 뻔한 거 아시잖아요. 별 문제 없을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던 게 사기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잘 해결해서 억울함은 풀었어요. 죄송해요. 진작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면 저를 의심할 일도 없었을 텐데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본의 아니게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많이 실망하신 거 알아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저도 며느리가 누군가를 속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자꾸 가시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며느리의 과거를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었고 작정하고 속인다면 꼼짝없이 당할 것 같더라고요. 차마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제 조카에게 부탁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제 며느리에 대해서 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고모, 내가 알아봤는데 그 회사 있잖아. 책임자가 인터뷰한 여자가 맞다고 하던데? 내 며느리가 그 회사의 책임자였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하던데? 어제 내가 투자 사기당했다는 사람한테 쪽지 보냈는데 답장이 왔더라고. 인터뷰한 그 여자 믿고 투자했다가 돈 날린 사람이 엄청 많대. 애초에 신문도 가짜였고 있지도 않은 사업 아이템에 투자하라고 했나봐. 아무튼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준 거고 무슨 증거 불충분으로 운이 좋게 도망갔다고 하던데, 아무튼 어디서 또 사기를 치고 다닐 게 뻔하니 나더러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검사 아니냐고 물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데? 검사가 아니라고? 심지어 해외에 있다 온 것도 아니래. 그 피해자가 집요하게 조사를 해봤나봐.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사기를 치는 동업자가 있다고 하던데. 동업자? 그게 누군데? 남자라고 하던데? 사실혼 관계인 것 같다고. 투자 사기도 그 남자랑 둘이 같이 작업친 거래. 2인조로 다니면서 이리저리 피해가며 신분 숨기고 돈 뜯어내는 게 특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에게 억울하다고 결백하다고 호소한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니 가증스럽기 그지 없었어요. 도저히 제 선에서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야 아들과 남편 그리고 조카까지 불러 이 사태를 폭로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듣더니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전전긍긍하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제 오해이길 바라면서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아들은 혼자 저희 집에 왔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맘고생을 했으면 벌이 푹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가 뭐래? 어? 좀 알아봤어? 엄마, 아빠, 나 이제 그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끝내겠다고?
내 아내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됐어. 아주 가관이더라고. 뭘 알아냈는데? 검사도 아니었고, 그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이름도 가짜였고, 나이도 가짜였어. 심지어 해외에서 살다 온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부모님은 있지도 않았어. 가짜라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알아보니까 진짜로 있는 사람의 신분을 뺏은 거였어. 그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거지. 명의도용을 아주 능숙하게 했더라고. 심지어 처음이 아니야. 그딴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이었어. 사기꾼이 검사 행세를 한 거라고. 애초에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 너 혹시 걔한테 돈 준 거 있어? 집 매매한다고 나한테 돈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월세였고 자가 쪽 사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줬어. 그리고 돈 관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맡겨달라고 해서 넘겼지. 그걸 다 넘기면 어떡해? 내가 못 살아 정말. 어쩌려고 그래?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내가 해결할 때까지만 조용히 있어주라. 치밀하게 작전 세우고 다가온 사람인데 도망갈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뒀겠지. 그 전에 내가 일단 해결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부탁이야.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억지로 정신 붙들고 있는 거야. 끝내 아들은 저희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검사라고 믿었던 며느리의 진짜 신분이 사기꾼이었다니. 그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니 서서히 이상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이상한지 몰랐어요. 사람이 신분까지 속이고 다가올 줄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착하고 순진한 며느리라고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았죠. 어찌 보면 그때 눈썰미가 좋은 친구가 의심해준 덕분에 그나마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괜히 제가 아들에게 결혼을 재촉해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 너무 죄책감이 들고 아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이미 제 아들의 돈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돈을 들고 조만간 도망을 갈 계획이었겠죠. 진실을 먼저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지 뭐예요.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아들은 돈이라도 돌려받겠다며 법적인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며느리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라고 봉투에 두둑하게 현금을 담아줬고 살면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비상금으로 쓰라고 또 돈을 줬네요. 이제는 내 가족이고 내 며느리였기 때문에 챙겨준 거였는데 지금 와서 그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얼마 후 아들은 며느리가 현금을 숨겨놓은 곳을 알게 되어 거기 있는 돈을 몽땅 챙겨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와서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은행에 돈을 묵혀두기보다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오더니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며느리의 얼굴이 정말 악독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더러 믿어달라며. 겸업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겼던 거라며. 그런데 너 그것 말고 숨긴 게 많더라? 직업도 가짜였고 집안도 가짜였다며. 심지어 이름도 나이도 전부 남의 거 도용한 거라며.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파렴치할 수가 있어. 너보다 나이 많은 어른 속이면서 죄책감도 못 느꼈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정우 씨가 너무 좋았어요. 진심으로 좋고 함께 행복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가진 게 없고 초라하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둘씩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진실되게 밝힐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검사인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저 자체보다 검사인 저를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정우 씨를 사랑했던 거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제 꿈이 검사였던 것도 맞아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언젠가 될 거예요. 시기가 좀 늦을 뿐이지 결과는 같은 거예요. 저 진짜로 학창시절부터 머리 좋아서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대로 맘 잡고 공부하면 금방 검사할 수 있어요. 네가 검사가 된다고? 퍽이나. 어떤 나라가 사기꾼을 검사로 받아줘. 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전문 사기꾼이라며. 2인조로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닌다며. 같이 사기치고 다니는 놈이 그래? 여기서 며느리 신분으로 꼭 붙어 있으라고? 누가 그래요?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해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이 꼬였을 뿐이지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일 뿐이라고요. 몰래 꽁쳐놨던 현금이 사라지니까 당황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널 다시 믿어주고 받아주면 또다시 사기칠 거잖아. 우리 아들 돈 네가 다 뺏어갈 거잖아. 어머님,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저를 믿어주시겠어요? 여태껏 만만한 사람들 등쳐먹고 사느라 아주 인생이 즐거웠지? 이제는 너도 대가를 치러야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엔 피눈물 날 거라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살아온 저라서 어머님이 못 믿을 거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저 정말로 새 출발하고 싶어서 정우 씨랑 결혼 결심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잃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른들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었어요. 저도 착한 어른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어머님같이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드디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희망을 품게 되었고 비로소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았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정우 씨에게 나쁜 짓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비록 과거는 부끄럽지만 현재는 진실되게 살아왔어요. 정말이에요. 애초에 신분을 속이고 의사인 내 아들한테 다가간 것 자체가 불순한데 뭐가 진실되게 살아왔다는 거야. 너 같은 건 당장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요. 최선을 다해 내조할게요. 저 여태껏 잘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머님 식단도 제가 챙기고 아버님 반찬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런 며느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라고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사기꾼인 걸 몰랐을 때 했던 얘기지.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이 뭔 짓을 못하겠어. 결국 제가 검사가 아니니까 내치려는 거잖아요. 그깟 직업 하나로 저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어이가 없네 정말. 검사랑 사기꾼이랑 같아? 아무튼 나는 너랑 더 이상 말 섞기 싫고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우리 집안을 만만하게 본다면 아주 큰 코 다칠 줄 알아. 내가 한다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거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거짓말한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 이대로 어머님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고요. 제 과거를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어머님 아버님 보필하겠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될 자신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싹싹 빌더라고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처음에는 가져간 돈 어쨌냐고 물어보니 주식이랑 코인으로 날렸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방 구석에 있는 장롱 밑에 숨겨둔 걸 들켰나봐요. 차곡차곡 모아 야반도주를 할 계획이었겠죠. 괘씸하고 화도 많이 났지만 제 아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인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망치게 되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큰 불행이 닥치니 정말 저도 마음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저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자식에게 일어난 사건이니 더 마음이 아팠네요. 그래도 아들은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씩씩하게 싸우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받은 피해는 얼추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를 데리고 이것저것 모임에 많이 다녔다 보니 그걸 수습하는 게 참 괴로웠네요. 만약 예정대로 예식을 올렸더라면 아마 며느리는 대역 아르바이트를 써서 상견례를 치르고 하객 대행을 써서 결혼식을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졌을 것 같네요.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겼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인지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어느새 일상으로 복귀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여자를 만나라, 장가를 가라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 탈 없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니까요. 이제는 며느리를 맞이할 때 신상조회까지 해봐야 하는 걸까요? 설마 가족이 될 사람이 저희를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욕심이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사연을 이곳에 보내게 된 건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두고두고 회자가 되겠죠. 그래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사실 익명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사연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한 분이라도 더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제 이야기를 보내봐요.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평온함만 깃들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